마무리하는 주말 연불리의 비밀노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하이브 사태로 여미사님을 한 번 더 이번 주는 뵙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림이 길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그래도 하루 동안 기다리셨을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먼저 짚어보는 걸로 시작할게요. 네, 이번 주 그 변동성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완만한 게 아니라 하루 급등, 하루 급락. 네, 그러니까 수요일 날 급등하고 목요일 날 급락하고 또 금요일은 또 갑자기 급반등하고 아주 그냥 냉온탕을. 네, 냉온탕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마 이런 장에선 투자하기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만큼 변수들이 많아서 그런 거죠. 근데 이번 주에 이렇게 급등락했던 이유는 일단 미국 금리가 아직 안 꺾이고 있어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4.7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빅테크 있죠. 미국에 이제 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네. 있었죠. 그래서 메타, 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쨌든 메타가 좀 약간 안 좋았죠. 메타 빼고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좋았는데 그거에 따라서 뭐 주가가 굉장히 좀 요동을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하이닉스하고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둘 다 괜찮은 실적이 나왔고 하이닉스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좀 내줬거든요. 근데 역시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나오면 빠지더라고요. 또 이상하게 당일날. 그래서 그날 오히려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예, 목요일날 실적 발표한 날. 근데 다음날 또 다시 좀 회복되는 모습이 나왔지만 어쨌든 실적이 좋았는데도 주가가 좀 빠질 정도로 좀 투자 심리는 좀 좋지가 않았고 또 거기에 그 하이브 사태가 터지면서 엔터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어쨌든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어쨌든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이번 주에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 경기는 걱정 없다는 시각이 높았는데 이제 미국 경기가 꺾이는 건가? 그쵸. 이제 이런 우려가 좀 생기면서 불안감이 또 가중이 됐고 그렇지만 전쟁 리스크는 다행히 좀 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가 밸류업 추진 계속한다. 오히려 날짜를 당겨서 5월 2일 날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밸류업 관련해서는 또 좋은 모멘텀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재와 악재가 막 이렇게 혼재가 되다 보니까 증시는 방향성을 전혀 잡지 못했고 갈피를 잡지 못한. 다만 뭐 이번 주 주간 기준으로 오르긴 했거든요. 올랐지만 시장은 어쨌든 굉장히 좀 등락폭이 좀 심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은 이번 주에 어쨌든 순매도를 좀 했고요. 일부 좀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역시 그 지난번에 한번 보고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기관에서 연기금이 올해 한 9조 원 사야 된다고 한번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비중은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연기금이 이번 주 들어서 한 3천억 가까운 좀 순매수를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연기금이 좀 방어막 역할은 잘해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경제 성장률 말씀하셨는데 이게 1.6% 그러면 크게 둔화한 건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진짜 미국 경제 문제가 생긴 걸까요? 일단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숫자만 보면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4분기에 3.4% 성장했으니까 확 줄었죠. 그리고 그러네. 월가 예상치가 2.5%예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지금 생겨버린 겁니다. 어디선가 비워져 버린 거죠. 근데 이제 내용을 찾아보니까 소비는 괜찮아요. 소비가 2.5% 증가해서 네. 여전히 견조하고 민간 투자도 3.2% 정도 증가를 했고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GDP가 낮아진 이유가 정부 지출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GDP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에서 보면 수출에서 수입된 순수출이 있고 민간 소비, 그다음에 민간 투자, 그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 요 네 개가 GDP를 딱 만드는 항목인데 이 나머지 것들은 일단 민간 뭐 소비라든가 기업 투자 쪽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정부 지출이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둔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영향을 좀 줬던 것 같고 이 4분기에 4.6% 정부 지출이 증가했었거든요. 이게 1.2%로 확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안 쓴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 부분이 일단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평가는 사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재고 감소도 좀 있었고 정부 지출이 둔화하는 건 경제 발전에 중요한 결정 요인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정부 지출이라는 것도 언제든지 늘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경제가 큰 문제 생긴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이번 경제 성장률 전망이 좀 꺾인 거는 너무 우려할 그런 상황 아니었다라는 게 중론인데 근데 왜 주식시장이 흔들렸냐면 같이 발표한 수치가 하나가 있었어요. 1, 2, 3을 통틀어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있잖아요. PC. 이게 연준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 물가 지수가 1분기에 3.4%로 갑자기 튀어버렸어요. 작년 4분기 1.8이었거든요.
물가가 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아, 경제 성장률은 꺾였는데 그렇군요. 물가가 왜 튀었네? 근데 우리가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좀 깜짝 놀랐던 거죠. 아, 이렇게 물가가 너무 높아지고 미국 경기는 어찌됐건 간에 조금 둔화되면 이거 22년도가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좀 둔화되는. 이게 재현되면 어떡할까? 이제 이런 우려가 순식간에 좀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70에서 60%로. 9월 금리 인하도 이거 이거 이제 좀 아리까리하다. 예. 하반기도. 그래서 결국엔 지금 이번에 나왔던 경제 성장률이 문제는 아니에요. 성장률보다 1분기 전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너무 높게 나온 거. 요게 좀 미국 증시에 좀 문제를 줬다. 그러니까 물가가 좀 문제였다. PC. 예, 요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 미국 증시는 지난 거의 5개월여 동안은 굉장히 잘 나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흔들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런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져 버렸어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9월도 이거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원래 올해 올 초에 6번 인하하기로 했잖아요. 연초에.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없어지면서 3번으로 갔다가 이제 2번. 네. 2번도 많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졌고 그러니까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권 수익률하고 주식 수익률 비교하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의 투자 매력이 떨어져 버린 거죠. 요게 좀 컸고 거기에 지금 툭하면 나오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 네.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미국 정부가 계속 채권 발행을 하거든요. 국채 발행해서 국방비라든가 이런 재원 조달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꾸 채권 발행하면 또 금리가 또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가지 요인들이 미국 증시에 조금 발목을 잡았고 또 5개월 동안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요. 그 후에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못 오르고 있어요. 고점을. 네, 왜냐하면 새로운 모멘텀이 지금 없는 없으니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면서 네. 미국 증시가 지금 최근에 그것도 미국이 많이 빠진 건 또 아니에요. 엄청 막 급락을 했다 이건 아닌데 좀 최근에 증시가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테슬라는 사실 이번 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실적이 부진한데도 주가는 반등했잖아요.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테슬라 1분기 실적 안 좋은 거는 이제 많이들 이미 알고 있다 보니까 영향을 사실은 좀 못 줬다라고 맞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실적은 되게 안 좋습니다. 매출도 9% 빠졌죠. 순이익이 마이너스 55%나 감소를 했고 올해 차량 증가율도 작년보다 낮을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실적은 좀 안 좋은 건 맞는데 다만 이제 저가형 모델 2 요거 이제 출시하는 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죠. 그 전부터 모델 2 출시 안 하는 거 아니냐 이 논란들이 되게 많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던 저가형 모델을 내년 상반기로 좀 당겨서 출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모델 2 나오나 보다. 이래서 이제 주가가 급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제일 원하는 건 아무튼 저가형 이 전기차가 나와야 중국의 BYD랑 경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원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거기서도 이제 기자회견도 있었고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도 집요하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모델 2 맞냐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모델 2라고 얘기는 안 해요. 모델 2라는 언급은 안 하고 저가형 전기차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 저가형 전기차면 모델 2 말고 지금 있는 거에 모델을 좀 바꿔서 변경해서 왜 좀 얘기를 안 싸게 해주는 내놓는 거예요? 걸까?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언급을 안 왜 하니까 그러지? 약간 좀 찝찝한 감은 좀 그러니까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냥 명확하게 굳이 모델 그럴 2면 이유가 2라고 하면 없는데. 되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저거 모델 2 아닌 거 아닌가? 그런 좀 우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미국의 애널리스트 중에 좀 일부분에서 목표 주가 오히려 낮춘 데도 있어요. 그럴까요? 예. 왜 그래서 그랬을까? 아직은 명확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하반기에 출시하기로 하는 저가형 모델을 상반기로 당겼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모델 2를 전 지칭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 2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모델 2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자서전에도 사실 좀 나와는 있거든요. 저가형 전기차에 크게 관심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책에도 본인이 관심 있는 건 로보택시예요, 사실. 네, 로보택시. 그래서 약간 그 의미부여를 좀 안 하는 듯한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근데 거기에 어쨌든 연연하기 싫은가 보죠. 근데 경영진이 원하는 건 모델 2거든요. 이게 나와야 돼요. 나와야 어쨌든 신모델이 안 나오면 어쨌든 현대차가 이렇게 놀라운 실적을 계속 내는 것도 정말 꾸준하게 신모델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게 정말 현대차의 파워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모델 3 이후로 지금 없어요. 계속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공백을 메꿔줄 건 모델 2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8월 8일 날 어쨌든 로보택시가 나오지만 그거보다 모델 2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시장은 더 원하고 있다는 게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좀 여실히 드러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GM 있잖아요. 제너럴 모터스는 전기차에 대해서 좀 비교적 그래도 낙관적인 전망을 발표한 것 같고 주가도 좋았는데. 근데 전망은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도 되게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지금 전기차 업체들이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전기차에 대해서 되게 좀 약간 힘들다 이런 식의 멘트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GM은 다른 회사랑 되게 다른 게 전기차 판매가 사실 부진한 거 맞아요. 지금 1분기에 21% 감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상보다 부진한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LG랑 같이 하고 있는 얼티엄 배터리라고 있는데 같이 합작 공장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전기차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생산량이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 네. 연말 되면 완전 가동에 들어갈 것 같다. 그렇다는 얘기는 되게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마 그 자신감의 배경은 5월부터 신차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GM 입장에서는 전기차 신모델이 이제 나오니까 올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잘 팔릴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래도 금리 인하하지 않겠냐 이 기대감이 있어서 좀 자신감 있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근데 올해 얼티움 배터리 전기차 판매 목표가 20에서 30만 대거든요. 네. 지금 1분기에 16,400대밖에 지금 못 팔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앞으로 남은 3분기 동안 이만큼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 낙관적 전망은 좋은데 과연 진짜 현실성이 있나? 팔 수가 이거 소비자가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 어디 기업체에 떠넘길 게 아니라 그렇죠. 각각의 미국 소비자가 이거 사줘야 되는 건데 금리가 안 떨어지면 사기 쉽지 않거든요. 그 테슬라 주가 안 좋은 것도 사실 그런 이유 때문이잖아요. 테슬라 차도 안 사는 마당에 GM 차를 이게 과연 살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또 걱정도 들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다행히 전망은 좋아요. 전망은 좋게 했지만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확인할 건 그래서 2분기 이제 실적이 중요할 것 같아요. 2분기에 어쨌든 시장이 예상하는 것 이상의 전기차 판매가 나오면 GM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네. 진짜 맞네. 근데 기대에 못 미친다면 이게 이제 그 공수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냥 낙관하기보다는 한 번 더 저는 좀 시간을 갖고 좀 더 확인을 해보자. 체크해야 된다.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 나온 김에 이 빅테크 실적 발표도 좀 짚어보고 갈게요. 이 실적 발표 후의 반응은 어땠다고 보세요? 메타는 되게 안 좋았죠. 메타는 실적 발표하자마자 시간에 거래해서 15%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물론 결국 종가에는 10%로 조금 이제 하락폭을 줄였는데 실적은 좋아요. 되게 좋습니다. 뭐 광고 수익이나 이런 건 좋았는데 문제는 2분기 매출액을 중간값이 377억 5천만 달러로 발표를 했거든요. 2분기 매출 요 정도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월가에서는 382억 달러 예상한 거예요. 그럼 못 미쳤죠. 2분기에 생각보다 성장률이 둔화된다. 이래서 이제 주가가 좀 실망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커버거도 뭐라고 했냐면 AI에 대해서 상당한 규모에 도달할 때까지는 수익화에 그다지 집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돈 버는 것보다는 일단 AI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했고 실제 AI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이미 또 발표도 했죠. 자본 지출을 시장 예상보다 늘렸거든요. 근데 시장이 이제 우려했던 건 그거죠. 아니 AI 투자하는 건 좋은데 이걸로 돈을 언제 벌 거냐. 그러니까요.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수익화는 언제? 그래서 주가가 또 한번 요동을 쳤다. 그래서 좀 메타는 안 좋았고, 근데 다만 알파벳과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좋았어요. 알파벳은 주가가 당시 이제 발표하자마자 시간의 거래에서 16%가 올라갔는데 그냥 모든 면에서 다 좋았습니다. 매출도 15% 증가했고 순이익이 57%나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핵심인 클라우드 매출이 28% 네. 증가했고 근데 본업인 검색도 잘해요. 검색 광고도 14% 이렇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AI 인프라에 대한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깔아주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제 AI 시장이 열리면서 이쪽에서 굉장히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했고 또 놀라운 건 그동안 배당금을 지급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20센트 배당금 지급한다고 주주환원까지 발표하면서 좋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이익과 매출이 다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고 특히 클라우드 애저라는 이제 이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성장률이 무려 31%나 나오면서 기대를 넘었고 AI와 관련된 그 사업부만 따로 떼내도 높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4% 정도 성장을 했는데 결국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 사업도 물론 좋았지만 AI의 이제 인프라죠. 그 클라우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클라우드를 있어야 AI 서비스 업체들이 거기서 이제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걸 제공하는 회사들의 실적이 좋은 거는 검증이 됐는데 메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업체잖아요. 근데 메타는 확실히 AI로 지금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아직 검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의 서로 간의 실적이 좀 갈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커버그가 AI 수익화에 연연하지 않겠다 예, 또 이렇게 일단, 한자를 예. 깔았을까요? 근데 어쨌든 진짜 이 미국에서 메타가 이러기 때문에 AI 수익화가 어떨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업보다는 반도체 기업 투자가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만 보면요, 반도체하고 아까 클라우드 회사 있죠. 여기가 AI에 관련된 인프라를 깔아주는 회사들이거든요. 이쪽이 당연히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수익화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되게 좋은 자료를 써주신 게 이제 아마 KB증권에서 한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그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전에도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기 전에 발명하기 40, 50년 전에 이미 증기기관은 발명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상업화한 사람이 제임스 와트거든요. 그리고 에디슨도 전기는 이미 20, 30년 전에 발명됐는데 이걸로 돈 번 사람은 에디슨이죠. 상용화할 수 있게. 그다음에 그 스마트폰도 사실 옛날에 나온 거거든요. 그 애플 아이폰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예전에도 막 터치폰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그걸 상용화해서 지금의 스마트폰 산업을 키운 사람은 돈을 벌 수 있게 만든 사람은 스티브 잡스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기술들은 나오는 건 좋은데 그걸로 돈 버는 천재들이 나와야 된대요. 그래야 이게 그야말로 결국 수익화. 예, 수익화가 되는 건데 AI는 지금 인프라나 이런 걸로는 돈 버는 게 증명됐죠. 엔비디아도 그렇고 네. 이걸로 수익화는 이제 천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 아, 그게 뭐 메타의 주커버그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 한국 사람 중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근데 좋겠네요. 그걸 검증할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도 나와 있었지만 AI의 역할이 문서 요약하고 번역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극단적으로 보면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가려고 하는 건데 이제 초기 국면인데 아직까지는 그걸로 돈 벌긴 좀 쉽지 않다는 네. 거죠. 근데 옛날에 인터넷도 이메일 쓰기밖에 안 했었어요. 처음에 뭐 옛날에 PC 통신하고 그러던 시절에서 산업이 이제 급격하게 발달이 된 거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뭔가 나와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초기 국면이다 보니까 좀 시간 걸린다. 그래서 AI 수익화에 대한 의무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당연한데 그렇다고 수익화가 안 된다라고 보진 마시고 그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AI로 돈 벌 수 있는 기업은 아직까지는 반도체랑 클라우드 같은 인프라 기업들이 아직은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인프라를 주목해서 보자. 자, 그리고 미국 관련 얘기를 하나 더 짚어보면 이게 이제 그 미국이 131조 원이나 되는 안보 예산 처리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근데 말씀 앞서 해주신 것처럼 이만큼의 자금을 확보하려면 당연히 이제 국채 발행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 이게 미국 국채 금리에는 더 부담이 되겠죠? 네,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이제 결국엔 131조나 되는 돈을 이게 안보 목적이죠. 이제 저기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거기다 대만 해협 쪽 타이완. 이쪽에 이제 그 돈을 이제 지원을 하는 법안인데 네. 이게 어쨌든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 경찰 노릇을 또 하겠다. 사실 그 국제 정세로 보면 옛날에 트럼프 때 경찰 노릇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사실 관심이 없다 뺐죠. 보니까 네, 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힘의 균형이 좀 약간 붕괴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 게 트럼프 때문 아니냐. 트럼프가 이제 힘을 빼다 보니까 유럽이나 이제 다른 뭐 중동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각자 이제 힘을 또 키웠던 거죠. 그래서 힘의 공백 상태였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바이든 정부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 공백 상태를 자기가 채워버리겠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걸 하려면 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채권 공급이 늘어나니까 채권 공급이 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요. 반대로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이건 오를 수밖에 없는 또 요인 중에 하나라서 어쨌든 좋은 건 아니죠. 사실 좋은 뉴스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한 가지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 미국 사람들도 틱톡을 엄청 쓰거든요. 1억 7천만 명이 쓰고 있어요. 미국인이 3억 명이 넘는데 한 절반 이상이 틱톡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강제 매각하라는 거죠. 미국에서 너네 서비스 하고 싶으면 바이트댄스 미국 사업 이거 다른 회사에 팔아라. 뭐 미국 회사에 넘기든가.
외국 회사에 넘겨라 이건데 바이트댄스는 당연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법으로 일단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 강제적으로 이걸 집행을 하려고 하겠죠. 이거 안 하면 이제 미국에선 틱톡 서비스 못 하는, 예, 그렇게 이제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미국이 이거를 건드린 목적은 1억 7천만 명에 대한 이제 미국의 데이터가 또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좀 궁극적인 목적이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이거 금지되면 안 된다고 또 언급은 했어요. 이제 본인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 네. 이렇게 또 언급을 했는데, 그러나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은 옛날로 좀 돌아간 느낌이 뭐냐면, 개인의 자유보다 지금 안보의 시대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결정들이 실제로 좀 나오고는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틱톡도요, 미국인들이 좋아하면 그냥 쓰는 게 맞아요. 그냥 자유시장 경제면. 근데 그거보다 안보 논리가 우선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경제에는 좀 불편한 이슈로 계속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보통 저희가 이제 토요일에는 조금 더 글로벌하게 살펴보고 일요일 날 국내를 많이 보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여쭤보고 가고 싶은 게, 아까 밸류업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진짜 밸류업 계속 지속으로 추진한다 이런 언급이 있었고, 5월 2일이면 바로 다음 주에 이제 발표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가이드라인이 밸류업 관련주는 그럼 계속 관심을 가져도 좋은 건가요? 밸류업은 끝난 게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제 그때 총선 이후로 한번 급락을 했었죠, 그쵸. 순식간에. 네, 근데 그러나 뭐 분석들에 의하면은 야당도 여기에 대체적으로 찬성하지 않겠냐. 그래서 밸류업 동력은 훼손된 게 아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회복이 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어쨌든 좀 빠르게 원래 6월에 발표하기로 했던 건데 5월 2일 날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좀 발표를 하겠다라는 이제 뉴스가 좀 나왔고요. 좀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좀 이런 걸 빨리 좀 해가지고 불안감 해소하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여기서 관건은 어쨌든 이제 그 세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배당소득 분리과세하는 방안 추진하겠다. 네. 이거로 언급을 좀 해줬고, 주주환원 노력을 열심히 하는 기업은 법인세 세액공제하겠다. 이걸 이제 언급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관건은 이게 야당의 도움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야당이, 그러니까 정부 여당과 지금 이제 야당이 서로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정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정치가 필요한 그런 시기가 다가왔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는 총선 결과랑 상관없이 계속 밀고 가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그리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이제 발표가 되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언제 지수를 발표하고, 또 세액은 어느 정도 공제를 해주고, 각종 인센티브나 페널티 같은 것들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림이 명확해지니까 주가에는 훨씬 더 긍정적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뉴스를 보니까 장기 투자를 좀 유도하는 것도 좀 담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만약에 공모펀드에 투자하면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오. 그런 방안들도 있다고 하니까, 사실 이런 펀드는 보통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정책들도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결국 밸류업 관련주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고, 다만 주가 오를 때보다 항상 이번에도 밸류업도 굉장히 잘 나가다 한번 두들겨 그럴 때가 맞았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언제든지 한 번씩 빠지거든요. 그럴 때를 항상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그게 드리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논리인데 참 쉽지가 않아요. 네. 따라가는 건 쉬운데, 그렇죠? 근데 내려갈 때는 이제 악재 있으니까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안 사게 됩니다. 사람 그쵸. 심리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외국인 기관 또 개인들 매수 종목과 상승한 업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상승한 10개 업종 가운데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주목하시는 분야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3개 정도 좀 이제 꼽고 싶은 게, 첫 번째가 뭐 이번 주에 좀 좋았던 섹터 중에 우주항공. 이제 왜냐하면 네, 또 우주항공. 5월 달에
우주항공청도 있고 한국판 모멘텀이 계속 좀 살아 있어요. 음. 예, 그래서 더 이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역시 여기도 밸류업이잖아요. 근데 네. 밸류업 기대감이 이제 다음 주엔 더 증폭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기대감 효과는 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조선기자재 업종이 조선주들 요즘에 실적 발표한 거 보면 굉장히 또 잘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 사이클도 업황도 좋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 장기적으로 주가도 부진했고요. 그래서 조선 기자재 업종은 실적 모멘텀 이게 좀 붙으면서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손해보험, 조선 기자재 쪽은 한번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토요일 순서 마무리하기 전에 여미사님께서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보고 가죠. 이게 유안타 증권의 이승은 김도엽 연구원님이신데 이게 화장품 보고서예요. 그래서 되게 좀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화장품 중에서 선케어 있잖아요. 네. 예, 선크림 같은 거. 이사님 화장품 관심 많으시니까 자주 아니, 이렇게 저 픽해 관심은 주시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올리브영 가면 사는 게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도 가시긴 가시네요. 네, 거기서만 올리브영에. 사요, 사실은. 아.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선케어 저도 사실 매일 바르거든요. 선크림 항상 그러세요? 바릅니다. 좋은 네. 습관이 있다는 거. 근데 이제 그 얘기들이 여기 좀 이제 들어가 있는데 2분기가 보통 화장품 이제 ODM 화장품을 이제 위탁 생산해 주는 업체들의 보통 좀 물량이 많대요. 왜냐하면 선케어 매출이 가장 높은 시기가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 그렇죠. 오니까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 선케어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가 한국콜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뭐 코스맥스 이런 이제 ODM 회사들이 좀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편인데 전 세계 시장에선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라고 알려져 있고 근데 놀랍게도 3위가 한국입니다. 오, 선케어 시장은 그래요? 굉장히 좀 크고요. 우리나라가 2천억 정도 시장인데 생산 기준이 아니라 시장으로. 네, 시장 봤을 점유율. 때.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1인당 그 햇빛을 보호하는 스킨케어 있잖아요. 아무튼 이제 선케어 제품. 선스크린? 예. 이런 구매액이 글로벌 평균액이 그러니까 한 명당 여기에 투자하는 금액이 1,841원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린요? 얼마냐면요. 95,673원. 네? 한국은 1,800원 대 9만 얼마요? 95,000원. 몇 배입니까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피부 보호에 정말, 정말. 예, 돈을 많이 쓰는 편이죠. 그냥 압도적입니다, 한국이. 어, 여기에는 그래도 그래서 한국이 그냥 선케어 1등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인당 이제 구매로 보면.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이거를 그냥 하나의 아침에 뭐 출근하기 전이나 그냥 어디 그러니까 외출하기 전에 그냥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이 선케어 바르는 것 그래서 자체가. 항상 피부가 좋은가 네, 보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잡혀 있는데 네. 다른 나라는 사실 이런 인식들이 좀 약하거든요. 약해요. 예, 약한데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조금씩은 먹혀. 변화가 시작되고 네. 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로 좀 들어가기 때문에 화장품을 만약에 선케어 기능이 들어가거나 이런 게 들어가면 선스크린이라고 이런 게 들어가면은 규제가 들어가요. 아무 시설에서 만들면 안 돼요. FDA 허가가 있어야 있어야 된다고 돼요. 합니다. 그 시설 허가가. 그래서 조금 규제가 있는 편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은 게 미국 시장이 열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FDA 등록된 회사들이 꽤 있어요. 네. 여러 기업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코스맥스, 뭐 한국콜마, 뭐 콜마스크, 코스메카 코리아, 인그루드랩, CNC 인터, 제닉, 메가코스, 한국화장품 이런 기업들이 일단 지금 등록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유리한 편인데 근데 이 한국 제품이 미국에서도 실제 요즘에 인기가 많대요. 미국 제품은 백탁 현상이 좀 있대요. 그다음 밀리고 예, 위에 하얘지고 뜨고 막. 예, 그 탁탁하기도 하고 예. 막 이러다 보니 뻑뻑하고 그리고 자외선이 A, B, C가 있는데 A와 B가 이제 주로 좀 많이 쓰이는 편인데 A가 색소 침착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노화가 되고요. 네.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 B가 이제 되면 화상을 일으켜서 피부가 이제 피부암에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제품은 A랑 B를 같이 좀 이제 다 차단해 주는 효과가 있는데 미국은 자외선 B 위주로만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노화 방지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화장품은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제품 그래서 경쟁력이 좀 있다. UVA, UVB 뭐 이렇게 나오는 예. 그래서 근데 그 두 개를 이제 한국은 다 동시에 또 잡아주니까. 잡아주니까 네. 그런 면에서 좋고 또 덧바르기도 좋대요. 한국 거는 화장에다 더 바르기도. 요즘 뭐 막 세럼 이런 거 네,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되게 예. 근데 미국은 아직은 그런 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허옇게 제- 뜨는 예. 그래서 그 한국 수준.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앞으로도. 늘어나고 있고 아. 그리고 휴 잭맨이라고요. 네, 울버린. 예, 울버린 아시죠? 그분이 피부암 걸려가지고 그때 인터뷰를 했는데 제발 미국 사람들한테 이제 호소를 한 거죠. 제발 선케어 제품 많이 바르고 다니시라고. 자기처럼 피부암 걸리지 네. 말고 네, 그런 것들도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이런 보고서 보면서 느끼는 게
화장품도 종류가 많은데 미국에서는 아직 이게 침투율이 낮으니까 시장이 커질 수도 있겠구나. 우리 한국처럼. 그래서 이 선케어와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할 것 같다. 네.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공략 준비를 잘 하고 있겠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또 미국에 가 있고 특히 인그로드랩 같은 기업은 이제 미국의 공장도 따로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기업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한국콜마, 네. 또 코스맥스 한국의 대표 ODM 회사들은 이미 그런 이제 시설들을 좀 갖추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이 시장이 열린다면 저는 수혜를 계속 받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번 주말 이제 봄 주말이고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데요. 의사들이 권고했으니까 그 머니올라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또 나들이 가실 때는 꼭 선스크린 네.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시고요. 저희는 일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하이브는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주가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좀 완화될 걸로 좀 보고 있고 다만 나머지 엔터 3사는 어쨌든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휩쓸리고 근데 일부 또 기업은 뭐 반사이익이다 그래서 막 급등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